안녕하십니까, PC볼입니다. 이번에는 2019년 전기기사 3회 때 시행된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 3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응용기사 그 실기 시험에서 작업형이 폐지되고 이제 필답형만 이렇게 되는 거 처음으로 진짜 오랜만에 그 시험이 좀 많이 개편된 그 첫 번째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에서 이제 항상 같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한 번은 이제 11문제 나오게 됐지만은 이제 20문제에 문제당 5점 이런 기틀이 잡혀진 그런 시험이니까는 뭐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동영상 설명란에 보면은 지금 풀이할 문제지는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있으니까는 거기서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부분적으로 보실 분은 여기 좌표 참고하셔가지고 이것도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는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좀 평이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난이도는 좀 평이한 편이고요. 그리고 좀 어렵다기보다는 조금은 이전에 안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몇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당황시킬 그런 문제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어렵고 그런 건 아니니까는 그냥 뭐 하나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코드의 출력값을 쓰시오. 해서 있는데, 뭐 일단은 알고리즘적으로는 뭐 거의 볼 게 없고요. 되게 간단하고, 이 문제는 이제 연산자, 여기서는 이제 비트 논리 연산자로 이제 풀 줄 아느냐, 뭐 그것만 보는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연산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산자가 계속 나올 거예요. 조금 비트 논리 연산자 같은 게. 지금 키언어 연산자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일단은 증강 연산자. 증강 연산자는 뭐 다들 아시지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게 변수 앞에 붙냐, 뒤에 붙냐 그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x가 3 플러스 a 뿔뿔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 연산 두 개 결과, 먼저 a 값이 뭐 3이라고 할게요. a 값이 3이면 가로가 이상하다. 이렇게 a 값이 3일 때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계산 결과를 해서 만약에 출력을 하게 된다 하면은 x는요 3 더하기 3을 해서 위에 6이 되고요, a는 이 연산 끝난 후에 1 증가가 돼서 4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a 그대로 두고 이해를 바꿔야지. 이게 이제 뿔뿔 a가 된다. 이렇게 연산을 하면요, 일단은 연산 전에 1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4가 됩니다. 그래서 x는 7이 되고 a는 뭐 그대로 4,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 부분의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술연산자는 이제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는 이제 그 나머지 연산자지요.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 관계 연산자 마찬가지 크다 작다 뭐 이상 이하 뭐 같다 다르다 관계 연산자 이렇게 있고, 논리 연산자는 보통 조건문에서 쓰죠. 이렇게 and 두 개 다 조건이 만족할 때만 반환값이 true 1인 것. 그 다음에 이건 5월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죠. 이것은 이제 아닐 때, 나실 때, 부정일 때, 부정을 이제 반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연산자는 요래 있습니다. 조건 연산자가 의외로 나오면은 조금 초보분들은 잘 알아보지를 못해요. 일단은 이제 물음표랑 이제 콜론이 있는데, 물음표 앞에 조건이 들어가고, true와 false 이렇게 그 반환값이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문장 쓰는 걸 예를 들면요, 만약에 x는 해서 이제 조건을 쓰겠죠.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물음표 들어가고, 이게 콜론으로 앞쪽에는 이제 true일 때 반환값 뭐 5라고 하고, false일 때 반환값을 이제 8이라고 했을 때 이런 문장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a가 만약에 2다. a가 2면은 이게 이제 그 true겠지요. 이 조건이. 그러면은 이제 x는 5가 됩니다. 5가 반환돼서. 그런데 x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조건에 안 맞지요. 그래서 false 값을 반환해서 x는 8이 됩니다. 이거를 if문으로 표현을 하자면 if 해서 a가 0보다 크면은 이제 x는 5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니다. else x는 8. 자, 이것과 지금 이 명령어 한 줄이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뭐 이렇게 가로도 생략되어 있고 막 이렇게 써놓으면 이 문법적으로 맞거든요. 이렇게 써놓으면 눈에 잘 안 보이니까는 물음표하고 이제 콜론 이 부분은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자주 나올 거라 생각되는 게 이제 비트 논리 연산자랑 비트 이동 연산자입니다. 비트 논리 연산자 이렇게 이제 AND, OR, XOR, NOT 이렇게 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AND 연산, OR 연산, XOR 연산이 이제 NOT인데 AND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이거는 이제 비트 수로 같은 비트에서 같은 자릿수끼리의 그 논리 연산을 하면 됩니다. 이게 AND다 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둘 다 그러니까 1이면 1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0이겠죠. 만약에 이제 5월이다 하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이겠고 뭐 이렇게 비트 연산을 하면 됩니다. 이건 또 XOR이고 낫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다르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론 강의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낫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만약에 이제 A가 3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는 그 지렁이가 이렇게 했을 때 얘의 반환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절대값을 1 증가시켜서 부호붙이면 됩니다. 이거 이유는요 그 이론 강의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코드를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이동 연산자. 말 그대로 비트 이동시키는 이제 시프트 연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뾰족한 모양 쪽에, 이게 이제 레프트 시프트고, 오른쪽 모양. 오른쪽으로 뾰족한 방향 쪽으로 이제 라이트 시프트 연산한다는 거.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브 부분, 이거는 문제로는 잘 안 나올 건데, 공부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연산자고, 이거는 이제 대입 연산자, 이제 변수의 값을 입력한다든지 뭐 그럴 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코드를 먼저 살펴보면요. 일단은 int에서 정수형 변수 3개를 선언합니다. 그 중에서 x와 y는 초기 값을 이제 20 넣어주고 y에는 23을 넣어주고, 그래서 이제 z에는 x와 y의 비트 논리 연산 이렇게 하지요. AND 연산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x와 y의 비트 논리 연산 한 결과를 이제 출력하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연산을 하기 전에 이게 이제 비트를 구해야 되죠. 그냥 이진수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계산기를 쓸게요. 우선 이제 x가 이제 20이고, 그 다음에 y가 23. 얘네들 이제 이진수로 바꿔주면요. x는 20이니까는 20은 이진수로 바이너리, 여기 있네. 10100. 1010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y값 23은 이진수로 바꿔주면은 10111이 됩니다. 10111. 자, 실제적으로 이제 그 메모리에 저장되는 거는 i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비트니까는 이 앞에 이제 0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연산할 땐 필요 없으니까는 이제 이거 두 개에 이제 AND 연산하면 되겠죠. X와 Y에. 그러면은 10100과 10111 이거에 AND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거 두 개 다르니까 0, 0, 둘 다 1이니까 1, 이것도 둘 다 1이니까 1 해서 10100이 됩니다. 그래서 10100을 10진수로 바꾸게 되면은 20이 되지요. 그래서 여기가서 출력되는 건 이진수가 아니고 10진수 정수형으로 출력이 되니까는 출력값은 20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 문제처럼 이제 시언어는 이제 연산자 문제 앞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비트 논리 연산자, 비트 이동 연산자, 특히 이 두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이제 숙지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2번입니다. CPU 명령의 개수를 줄여. 여기서 이제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CPU 명령의 개수를 줄였다. 이 말은 이제 리스크죠.
RISC 이렇게 리스크 방식이라고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명령을 계속 줄였다면 아무튼 읽어보면은 하드웨어 구조를 좀 더 간단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방식 중 하나로 스팍과 밉스 등의 아키텍처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조금 의외입니다. 스팍하고 밉스는 이제 특정 회사 이름인데 이게 실제로 기출문제가 이렇게 됐다라는 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 복원이 됐으니까는 아마도 이제 있으니까는 이렇게 복원이 됐겠지요. 이거는 이제 둘 다 이제 리스크 프로세서 이거 이제 그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의 상표 이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앞에 이제 명령어 개수를 줄인다 이 말에서 이제 리스크가 나와야 되고요. 리스크 문제가 이제 지금 이 이후 시험에서 나온 거 보면은 조금 더 깊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고 가면요. 일단은 리스크 하면 당연히 시스크랑 이제 같이 대비해서 봐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리스크 뭐가 약간냐,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해서 이제 명령을 줄였다 이거고, 시스크는 이제 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 해가지고 이제 복잡한 명령어가 많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거진 이 정도로 이제 문제가 갈리는데, 이제 시스크는 솔직히 문제로 내기 좀 어렵습니다. 숫자 많다고 하는 거 말고는, 어드레스 모드도 다양하고 가변길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문제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기출 문제들을 보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만 좀 자세히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수의 명령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어드레싱 모드도 좋고요. 그 다음 메모리 참조는 로드와 스토어 명령어에서만으로 제한이 된다. 그 다음에 모든 동작은 CPU 레지스터 안에서 수행된다. 고정된 길이의 명령 형식으로 디코딩이 간단하고 이제 단위 사이클 명령어 실행이고, 마이크로 프로그램된 제어보다는 하드와이어된 제어를 이제 채택하고 있는 게 이제 리스크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되게 자주 나오면서도 이제 쉽게 나오는데, 글이 이제 굉장히 또 복잡하게 나오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거에 당황해서 이제 알아도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겁먹어요. 헷갈리는 게 아니고, 뭐지? 내가 공부 안 한 부분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아는 걸로만 추측하십시오. 이런 글로 되어 있는 단답형 문제는 명령어 개수 줄였다. 이걸로 이제 리스크를 반드시 유추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3번입니다. 다음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복수 모듈 기억 장치에서 기억 장소들을 순차적으로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복수 모듈 나오면 무조건 인터리빙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해 액세스 속도 높일 수 있고요. 당연히 캐시 기억 장치나 고속 DMA 전송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다중 모듈 메모리 구조. 그래서 이제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메모리 이렇게 있고, 각각의 이제 어드레스 레지스터들,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주소 버스와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인터리빙은 이제 방금 그 문제에서 나왔던 그 특징들, 기억 장치 이제 각 모듈이 번갈아 가며 접근하는 거고, 중앙 처리 장치와 기억 장치 사이에 실질적인 대역폭이 늘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병렬은 대역폭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각 인스트럭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주소와 이제 관계가 있는데, 사실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병렬 처리입니다. 그래서 병렬 처리는 나올 만한 게 이제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한 개는 이제 플린의 구조, 플린의 컴퓨터 구조. 이거 하면은 SIMD, MIMD 이런 거 네 가지가 있죠. 플린의 컴퓨터 구조.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인터리빙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기사에서 다루는 거는 이 세 개가 납니다. 이 세 개가 나고, 대부분 이제 이거 두 개로 나오고, 어렵게 나오면 파이프라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면은
조금 어려운데, 근데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못 풀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필기 이론 강의에서 제가 좀 다뤘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자막에 이제 좌표를 좀 남겨 놓을게요. 이게 나와도 나는 꼭 풀어내야 되겠다 싶으신 분은 이것도 준비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 이 문제의 답은 이제 인터리빙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건 틀리면 안 틀리겠지요. 이번에는 4번입니다. 다음 포스트픽스 표기법의 식을 인픽스 표기법으로 표현하시오. 이거는 이제 후위 수식으로 된 거. 후위로 된 것을 중위로 바꾸는 거죠. 중위는 일반적인 수학에 때서 사용되는 표기법이 이제 중위고요. 트리는 이렇게 트리가 있으면은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루트는 연산자가 되고요. 연산자가 되고 여기에 노드들은 값이 아니면은 또 연산자거나. 그런데 연산자인 경우에는 또 자식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이제 순의 순서는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인픽스를 하고 있죠. 중위순회는 이제 순서가 처음에 레프트, 그 다음에 루트, 그 다음에 라이트 이런 순으로 순회를 하면 되고 순회 중에 이제 인터럽트 조건은 자식이 있을 때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서브루프를 도면 됩니다. 먼저 주어진 식을 이제 트리로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A, B 나누기. 그러면 이 나누기 연산자가 그 A, B를 자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그리면은 나누기가 자식이 A와 B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CD 곱하기 그러면 이제 곱하기 연산자가 C와 D를 가지고 있습니다. C, D. 그리고 마이너스가 이 앞에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얘를 이제 트리로 만들었고요. 이거 이제 중위순회를 하게 되겠죠. 중위순회를 하면은 우선 시작은 맨 위에 루트부터 이렇게 순회를 하면은 순서가 먼저 레프트인데 이제 자식이 있죠. 그러면 인터럽트가 발생합니다.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이렇게 서브루프가 이제 이렇게 서브루틴이 도는데 여기서 다시 순회를 시작하면은 레프트 A 순회하고 그 다음에 루트 나누기 그 다음에 라이트 B 이렇게 순회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서브루틴은 종료를 하고 다시 복귀를 해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순회를 했죠. 그 다음엔 루트 마이너스 순회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를 순회를 해야 되는데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죠. 다시 서브루틴 호치로 해서 레프트 C 그 다음에 루트인 별 곱하기 그 다음에 라이트 D 이렇게 하면은 종료. 그러면 이것도 다 돌았네요. 종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A 나누기 B 마이너스 C 곱하기 D 이렇게 됩니다. 이번엔 5번입니다. 이에 n승계의 입력선 중 하나를 출력으로 선택하기 위해 n개의 선택선을 사용하는 회로는 무엇인가? 솔직히 이 문장만으로도 답이 나오는데 멀티플렉서 이거를 왜 주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21 이거는 21 멀티플렉서거든요. 이 그림은 21 멀티플렉서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냥 멀티플렉서 플렉서 뭐 이렇게 쓰면 되겠고 영어로 쓰든 이렇게도 써도 아마 될 겁니다. 보통 이걸로 이제 통용이 되니까요. 멀티플렉스.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해서 보기 쉽습니다. 이게 뭐 함수표를 만들면은 s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선택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0 아니면 1일 때 그러면 f는 이게 보면 0일 때 이제 i 값이 출력이 되죠. 이게 인버터가 붙어 있으니까는 0이 이제 1이 되고 1 돼서 이제 i0 값이 돼서 이제 이거
f가 i0가 출력이 되고 1일 때는 i1이 출력되고 뭐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이게 4일 멀티플렉서를 구현한다 하면은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간단하게 그리면은 i0, i1, i2 뭐 이렇게 4개가 섞이고, 선택선도 이게 4개를 표현하려고 하면은 선택선도 2개가 있어야 되겠죠. S0, S1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고, 얘가 이제 이걸 함수표로 그린다 하면은 S0, S1 00 01 10 11 이렇게 돼서 i0, i1, i2, i3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i0가 이제 00일 때, 얘가 00일 때 i0가 출력이 되려고 하면은 i0에는 위에 것처럼 이렇게 AND 게이트가 들어갈 거고, i0가 출력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게 00일 때 얘는 둘 다 인버터로 이렇게, 이것도 인버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이 3개인 게이트를 그립니다. 정문서적에 보통 이렇게 그리고, 이거마저도 이제 입력 2개짜리 게이트를 구현하려고 하면 게이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F. 그래서 이제 이걸 다 그리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i1일 때, i2일 때, i3일 때 이제 이거 4개를 이제 다 구현해주면, 그래서 뭐 이런 건 문제로 안 나올 거고, 그런데 이제 보고 알아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블록도로 그리게 되는데, 뭐 멀티플렉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요. 멀티플렉서 자주 나오더라고요. 또 기본이기도 합니다, 이게. 많은 입력선 중에서 하나의 이진 정보를 선택해서 그 정보를 출력선으로 보내는 이제 조합회로. 또 다른 말로는 데이터 셀렉터라고도 말합니다. 데이터 선택기. 그런데 이거는 이것보다는 멀티플렉서라고 좀 더 많이 부릅니다.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좀 셀렉터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방금 봤듯이 이제 4.1 멀티플렉서 이렇게 함수표를 그리면은 이렇게 4개의 출력을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블록도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마름모 모양으로 이렇게 식으로 그리는 편이고,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직사각형일 수도 있고, 제어 신호가 중요합니다. 제어 신호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든지 간에 이거 하나씩 선택해서 출력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이건 뭐 공식도 아니지요. 이게 이제 2개면은 이제 2의 2승, 이제 4개의 입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 입력선, 출력해야 되는 이 입력선의 개수에 따라서 이게 정해집니다. 선택선이. 그래서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니까는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고, 이 문제가 그냥 문장만 있었으면은 쉬운데, 이걸 넣어줘서 더 헷갈리도 실도 있는 그런 의도로 그림을 넣었을 수도 있어요. 멀티플렉서 이제 그러니까 비전공자분들은 이제 이거를 방금 내가 그리다 만 거 4.1 멀티플렉서 이거는 이제 논리회로 처음 배울 때 이거를 다 레포트로 많이 그리거든요.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다기보다는 되게 많아요. 양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해본 사람들은 이거 딱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이걸 툭 보면은 헐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 말고 그림에 이제 집중하다가 이제 엉뚱한 답을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한 거니까는, 문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내가 아는 대로 그냥 그걸 믿으십시오. 만약에 내가 회로들을 못 본다, 잘 볼 줄 모른다 하면은. 이번엔 6번입니다. 논리식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간소화하고 회로를 그리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간소화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보자. F는 이거를 어떻게 먹지? 예, YZ 있는 거 이거랑 묶어 볼게요. 일단은 X 프라임 플러스 X, 이게 이제 YG, 이거 2개를 먼저 묶었습니다. 이걸로. 그 다음에 플러스 X Y 프라임 G,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얘는 이제 무조건 1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사라지고 이것만 보면은 이거는
이걸로 묶을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y 플러스 x y 프라임.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보통 이게 잘 안 보여요. 지금 플러스로 이제 분배 법칙 하는 게 잘 안 보여요. 일반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는 y 플러스 x 얘랑 그 다음에 y 플러스 y 프라임. 이렇게 플러스도 분배 법칙이 됩니다. 수학에서 안 쓰니까는 이 부분이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무조건 1이니까는 이제 생략이 가능하지요. 그러면 이제 얘만 남는데 얘만 남는데 얘를 이제 풀면은 xz 플러스 yz 이렇게 해서 간소화가 됩니다. 간소화는 반드시 검사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이렇게 해서 x, y, z 이렇게 했을 때 짝 0, 1, 0, 0, 0, 1, 1, 1, 1, 0 이렇게 됐을 때 보자. 첫 번째 이게 이제 0, 1, 1, 0, 1, 1 이거 있고 그 다음에 1, 0, 1, 1, 0, 1 여기 그 다음에 1, 1, 1, 1, 1, 1 여기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묶으면은 얘는 보자. x, y 상쇄되고 z 그 다음에 이렇게 묶었을 때 얘는 x가 상쇄되고 y, z 이렇게 되죠. 그거 맞죠? 일단은 간소화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게이트로 그리면은 간단하죠. x, y, z 이렇게 했을 때 먼저 x와 z의 AND 연산 이렇게 그래서 x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y랑 z의 AND 연산 이렇게 y 넣어주고 얘를 여기서 따가지고 넣어주고 이거 두 개의 5월 연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 게이트까지 그리면은 이제 정답이겠죠. 이번에는 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롬의 종류는 무엇인가? 롬의 종류를 묻는 문제는 뭐 3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은 그만큼 공부를 아예 안 했다는 말이니까는 자격증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의 이제 약자가 되겠고, 롬은 저장된 정보가 변하지 않는 기억 장치고, 한번 형태가 만들어지면 전원이 꺼졌다 다시 켜져도 그 정보는 장치 내에 남게 됩니다. 비휘발성이죠. 그래서 이제 롬은 이제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먼저 마스크로. 여기서 마스크는 이제 뭐가 고정되어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외로에서 마스크 나오면 고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스크 롬은 모든 제작 과정이 반도체 회사에서 행해지고 동일한 형태의 롬 형태가 다량으로 주문될 때만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변경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P롬에서 이제 P는 프로그래머블, 이제 코딩이 가능한 거죠. P롬 장치들은 워드 비트에 모두 1을 저장하는 상태의 퓨즈가 포함되고 높은 전압의 펄스를 인가함으로써 끊어지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기록하는 장치를 P롬 프로그래머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높은 전압의 펄스입니다. 높은 전압의 펄스. 이게 이제 P롬이고, 그 다음에 EP롬 같은 경우에서 E는 이제 이레이저블, 이제 지울 수 있단 말이죠. 특별한 자외선을 이용하여 내용을 초기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자외선이고요.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앞에 UV를 붙여도 됩니다. UV EP롬하고 그냥 EP롬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EEP롬에서 이제 앞에 E가 하나 더 붙는데 이건 이제 electrically, 이거는 이제 전기 신호입니다. 핵심어가 전기 신호로 내용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EP롬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롬, P롬, EP롬, EEP롬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에서 묻는 것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외선에 노출시키면 그 내용이 지워지며 정기적 기록이 가능하다.
이제 자외선에 노출시키면 지운다고 하니까는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지요. 이 피롬.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외선 이제 UV를 붙여줘도 틀린 답이 아닙니다.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UV 이피롬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이피롬 써도 UV 이피롬을 뜻합니다. 여기서 뒤에 정기적 기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헷갈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이피롬을 하고 헷갈리라고 쓰는 건데 기록할 때는 다 정기적인 방식을 사용하는데 삭제를 할 때는 자외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이해하고 계세요. 문장이 살짝 실제로 복원된 거하고 실제 문제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8번입니다. m, n이 이럴 때 2의 보수를 사용하여 m-n 연산 결과를 풀이 과정을 포함하여 쓰시오. 자, 이런 문제는 2의 보수로 이제 뺄셈하는 활용을 해서 뺄셈을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보수에 대해서 좀 보고 가면요. 보수는 이제 R 진수계에서 기보수는 R의 보수, 감소된 기보수는 R-1의 보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R이 2다 싶을 때 이진수의 경우 이제 기보수는 2의 보수고 감소된 기보수는 2에서 1을 뺀 1의 보수를 말하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의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보수, 감소된 기보수는 7의 보수를 말하겠지요. 어쨌든 1100 이거의 2의 보수는 0100. 자, 보수 구하는 법은 2의 보수 구하는 거는 그냥 뭐 반전시켜 가지고 1 더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FM을 아시면은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2의 보수는 2를 뺍니다. 2를 한 자리씩 오른쪽부터 이렇게 뺐는데 0이다. 그러면은 그냥 0 써주고 또 2를 빼려고 하는데 또 0이다. 그럼 또 0 써주고 그 다음에 2를 뺀다. 그러면은 2에서 1을 빼니까는 1. 그 다음에 한번 연산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1입니다. 1에서 1을 빼면은 0. 그래서 이제 0, 1, 0, 0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의 보수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1의 보수는 1을 계속 빼줍니다. 1에서 0을 빼면 1, 1에서 0을 빼면 1, 1에서 0, 1을 빼면 0, 1에서 0, 1을 빼면 0 해서 0, 0, 1, 1 이렇게 구하는 거죠. 쉽게 요령껏 하면은 1의 보수는 그냥 이제 반전시키면 된다. 그 다음에 1100 그 2의 보수로 할 때는 이제 그냥 반전시켜서 1 더한다 이렇게 알아도 됩니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먼저 2의 보수를 이용해서 이제 감산하는 거, 뺄셈을 하는 거는 피감수의 감수의 2의 보수를 이제 더하는 겁니다. 그 피감수를 이제 2의 보수를 구한 후에 그거를 더해가지고 올림수가 발생하면 결과는 양수이고 올림수를 무시하면 되고요. 그 올림수는 이제 버려집니다. 올림수가 없으면 결과는 음수이고 결과를 다시 2의 보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의 보수에 의한 감산 같은 경우에는 피감수의 1의 보수를 더합니다. 2의 보수는 2의 보수를 더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서 올림수가 발생하면 결과는 양수고 올림수 1은 결과에 더해주면 되고요. 올림수가 없으면 결과는 음수이고 결과를 다시 1의 보수를 구합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금 이 부분이 다릅니다. 올림수가 발생했을 때 2의 보수 같은 경우에는 올림수를 무시하고 1의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 1을 결과에 더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11 아니다 1100 이진수 이거에서 빼기 0011 이걸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1의 보수로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는 2의 보수로 풀 거니까는 지금 이거를 이제 1의 보수를 구하면은 1100이 됩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게 더해주면은 1100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은 0, 0, 0 1 올라가고 이렇게 올림수가 발생하죠. 올림수가 발생을 하면은 이거는 결과는 이제 양수이고 올림수 1을 이제 결과에 더해주면은 1001이 이제 연산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냥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서 빼기 0011을 계산을 해보면은
1, 0, 0, 1.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왜 이렇게 좀 제 설명이 조금은 기계적인 걸 제가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요령 말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거 몰라도 돼요. 솔직히 기사 따는데 몰라도 되는데, 공부를 조금 길게 하실 분, 공부를 길게 한다는 말은 이제 기술사 취득을 생각을 하시는 분, 훗날에 그분들은 이런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 대부분 이제 쉽게 풀지요. 그 기술사 문제에서도. 그 소술형으로 이렇게 길게 푸는데, 이거를 전부 다 이제 C 언어라든지 어셈블리어로 이 알고리즘을 그냥 코드를 써줘 버리면요, 만점 나옵니다. 진짜. 그 문제에 한해서는. 만점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렇게 못 풀어요. 겨우 뭐 이래저래 한데, 이거는 알아두면은 길게 공부할 사람들은 이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기계적인 이런 알고리즘을 알아두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훗날에. 어쨌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거를 이제 이해보수를 이용해서 이제 n-n 연사 결과 풀이 과정을 포함하여 쓰시오. 그러면은 이제 m-n 얘는 10, 10, 100 얘를 마이너스 1000, 100. 자,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러면은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이거를 이해보수로 바꿔줘서 더해야 되겠지요. 먼저 1은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해보수로 바꾸면은 처음에 2에서 이걸 빼주면은 안 빼지니까 0, 또 2, 0. 그 다음에 2에서 1을 빼면은 1. 그 다음부터는 계속 1에서 빼줍니다. 1에서 0을 빼면 1, 1에서 0을 빼면 1, 1에서 1을 빼면 0.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더해주면은 나오겠지요. 오른쪽부터 00 더하면 0, 00 더하면 0, 1 더하면 1 올라가고 0, 그 다음에 이거는 1 더하면은 또 1 올라가고, 이것도 왜 몇 번째고? 하나, 다섯 번째. 1 하면은 1 올라가고, 그 다음에 1하고 하면은 0, 1 올라가고, 1은 이제 10이 되겠죠. 올림수가 발생합니다. 올림수. 올림수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답이 올림수는 이제 버리게 되죠. 그래서 답은 0, 0, 1, 0, 0, 0, 0. 이게 답입니다. 이번엔 9번입니다. 8진수 670.325를 16진수로 변환하시오. 이런 거 틀리면 진짜 미치고 팔짝 뜁니다. 실수해서 많이 틀리는데, 일단은 진법 변환은 이제 계산기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편안하고 정확하고. 일단은 앞자리는 계산기로 구해 볼게요. 먼저 소수점 위에 부분 670을 이제 먼저 16진수로 변경을 하면, 계산기를 켜고 베이스 모드로 가서 입력은 8진수를 670을 입력을 하고, 이거를 16진수 헥사로 변경을 하면은 1B8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1B8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는 계산기보다는 그냥 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그냥 할게요. 자, 그 다음 이 소수점 이하 부분 0.325 이 부분을 이제 비트 성질을 이용해서 8진수를 16진수로 변경을 하면은, 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먼저 얘를 2진수로 바꿔야 되겠죠. 3, 2, 5 이렇게 있으면은
자, 8진수는 2의 3승, 3개의 비트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8진수로 변경할 때 3개의 비트로, 3을 3개의 비트로 표현을 하면은 0, 1, 1이 이제 3이죠. 그 다음에 2를 3개의 비트로 표현을 하면은 0, 1, 0이 될 거고, 5를 3개의 비트로 표현을 하면은 1, 0,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6진수로 변경을 할 거다. 16진수는 2의 4승, 4비트로 표현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가 소수점이니까는 이 기준으로 4개씩 끊고 하나, 둘, 셋, 넷, 4비트씩 끊고 이렇게 남는 부분은 0으로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비트를 이제 다시 16진수로 변경을 해주면은 1, 2, 4, 2, 4 이거는 6 그 다음에 이거는 1, 2, 4, 8 8하고 2를 더하면 10 그 다음에 이거는 1, 2, 4, 8 이거는 8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10은 16진수에서 A지요. 그래서 6A 8 6A 8 이렇게 16진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0번입니다. 다음 코드의 출력값을 쓰시오. 시연어 문제지요. 시연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쉬운 문제인데 일단 한 라인 한 라인 접근해 가면요. 먼저 일단은 메인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메인 함수의 이제 첫 번째 라인을 보면은 int sum은 0, 이제 정수형 sum이라는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을 0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문, 반복문이 시작되는데 포문 잠깐 문법 설명을 드리면은 포문은 이제 세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죠. 그 파라미터는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고 처음에는 보통 초기값,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 반복문이 돌아가는 조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보통 증가값이 들어갑니다. 문법상으로는 지금 원래는 이 반복문과 전혀 상관없는 그 입력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 다 생략이 가능하고요. 얘네들 전부 다 생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세미콜론이 없으면 문법 오류가 납니다.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포문의 문법이었고 조건을 한번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정수 i를 선언을 하면서 i의 처음 값 초기 값은 0이고요. i는 10보다 작을 동안 조건은 이제 10보다 작다. 그 다음에 i 뿔뿔 루프를 돌 때마다 i는 1씩 계속 증가를 시킨다. 이렇게 됩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은 버전에 따라서 시언어 종류에 따라서 지금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안에서 그 선언이 안 될 수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은 지금 이 i는 지역 변수, 이 포문 안에서만 존재하는 지역 변수가 됩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그 포문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이 명령어들 한 라인밖에 없는데 지금 이 플러스는 이거의 의미는 이거는 이제 SUM에서 플러스 I 이런 의미지요. 이거 두 개 같은 의미입니다. 썸에다가 계속 누적해서 I 값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력하는 것은 이제 썸의 값을 갖는데 지금 이거는 뭐 간단하지만 보면은 대충 풀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보면은 일단은 증가값 i를 기준으로 i가 0일 때 지금 변환되는 거는 이제 썸밖에 없죠. 썸값. 썸은 이제 초기 값은 0이었습니다. 자, i가 0일 때 처음에 루프 돌 때 i가 0이면은 썸은 썸에다가 0을 더하지요. 그러면 썸 원래 0이었으니까는 그때 썸의 값은 0이 됩니다. 이게 루프 돈 후의 값입니다. 0이고 그 다음에 조건 i는 10보다 작을 때 계속 돌아야 되니까는 그 다음에 i는 1 증가해서 i가 1일 때
i가 1일 때 썸의 값이 0이죠. 0이고 i의 값을 더하면은 1을 더하면은 썸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i는 2. i가 2일 때 이 썸의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i 값 2를 더해주면 3.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i가 3일 때는 이 썸의 값 3에서 3을 더해줘서 6.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가겠죠. 그 i가 9일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땡 더하기 9 이게 이제 마지막 썸의 값입니다. 이게 또 답이 될 거고 그러면은 1부터 10까지 55니까는 10은 없으니까는 빼면은 45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이렇게 이제 반복문 나오는 거는 지금 단순해서 이제 이렇게 쓰다가 보면은 이제 규칙을 찾아내서 이렇게 하는데 웬만하면 좀 복잡하다 싶으면은 한 라인 한 라인 다 이렇게 적어 주시는 게 문제 풀기에 좀 실수 없이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1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정가상기의 논리를 갖는 회로이다. 이 썸의 값을 만족하기 위한 게이트의 심벌을 이 네모 안에 도시하시오. 게이트를 그리면 되는 건데요. 잠깐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조직 응용 기사에서 이제 논리회로에 해당되는 부분, 이거를 공부를 할 때, 지금 게이트 보통 많이 외우던데요. 지금 나오는 이제 기본적인 게이트를 보면은, 하프헤더, 그 반가상기,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서 다루는 정가상기, 그 다음에 뺄셈기, 그 다음에 가감상기는 이제 덧셈도 되고 뺄셈도 되는 걸 말하지요. 자, 이거를 다 그릴 수 있으면, 그리는 게 외워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식을 유도하고 해서, 마지막에는 게이트까지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고쳐서 다 할 줄 알면은, 조직 운용기사에서 논리회로에서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조합회로가, 논리회로의 거진 80%입니다. 조직 응용기사에서 다루는 논리회로의 80%. 이거는 이제 그 앞에 부울대수부터 해서 카르노맵까지 다 포함이 돼요. 이거를 내가 유도해서 그릴 수 있다는 건 그걸 완벽하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다 할 줄 알면은 80%는 어떤 문제가 나도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오버되는 나머지 20%는 이제 순차회로가 되죠. 순차회로가 되고, 순차회로는 플립플롭하고 대부분 플립플롭에서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한 번씩 엄청 어렵게 나오면 카운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런 거, 지금 기본적인 이 네 가지, 이거를요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유도해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조합회로 어떤 문제가 나도 다 풀어냅니다. 어쨌든 지금 정가상기, 이 그림을 보면은 뭐 완전한 정가상기는 아니지요. 지금 정가상기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지금 출력이 하나 빠졌습니다. 캐리 출력이 빠졌습니다. 캐리 출력이 빠졌고, 뭐 간단하면 이렇게 없으면 간단해져서 좋지요. 캐리는 이제 생각을 안 해도 되고, 지금 두 개의 수와 이제 한 개, 이거는 이제 밑에 자리에서 올라온 캐리 입력입니다. 보통 C인 이렇게 표기도 많이 합니다. 표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이제 XYZ 이렇게 있고, 이거의 진리표를 먼저 그려야 돼요. 어떤 거 뭐든지 간에 진리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리표 XYZ 이렇게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sum. C까지는 안 구해도 캐리도 같이 할게요. 캐리 아웃. 캐리 있다 가정하고 그냥 뭐 같이 할게요. 그냥 원래 정가상기가 그런 거니까는 일단 XYZ의 모든 경우 000부터 001, 010, 011, 100, 101, 110, 111. 자, 이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제 이게 썸과 캐리 아웃이 뭐가 있는지 보면은 이거는 정가상기 한마디로 이제 더한 거지요.
이 000 더하면은 0이 나오고 001 이 세 개를 더해서 1 나오고 이것도 세 개 다 더하면은 1 나오고 지금 다 캐리는 없지요. 캐리는 다 제로고 그 다음에 11 더하면은 썸은 0이고 캐리는 1. 그 다음에 100 다 더하면 1 캐리 없고 101 0이고 캐리는 1. 그 다음에 110 0이고 캐리 1. 그 다음에 111은 썸도 1이고 캐리도 1이다. 자, 이렇게 진리표가 완성됐습니다. 진리표가 완성됐으면 이 진리표로 해야 될 것은 이제 매핑을 해야 되겠죠. 매핑을 해서 식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변수가 3개가 있으니까는 3변수 맵 이렇게 그려서 여기는 x, 여기는 y, z 해서 이렇게 가로노 맵을 그려보면은 여기는 0, 1, 0, 0, 0, 1, 1, 1, 1, 0 이렇게 써놓고 이거는 이제 진리표만 그렸지 이거는 C는 또 따로 가로노맵 할 필요 없고 여기서 이제 캐리는 생략됐으니까 썸 기준으로 1인부만 찾아보면은 썸 001 001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010 010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100 100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111 111 여기 1. 자, 이렇게 하나도 안 묶이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고 이거를 이제 그걸 해야 되겠죠. 식을 유도해야 되겠죠. 식을 보자. 썸은 지금 요놈부터 요는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g x 프라임 y 프라임 g 그 다음에 얘를 하면은 x 프라임 y z 프라임 x 프라임 y g 프라임 이렇게 지울게요. 이거 필요 없으니까는 자리가 없어서 그 다음에 얘를 하면은 x y 프라임 g 프라임 x y 프라임 g 프라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를 하면은 x y g XYG.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얘를 이제 일반적인 간소화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보면은 게이트가 XOR 게이트가 있죠. 얘가 이제 XY가 되겠죠. 지금 이걸 할 때 X와 Y의 XOR 연산을 하는 이거는 이거지요. x 프라임 y 플러스 xy 프라임. 자, 이래 됩니다. 이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자. 이거를 일단은 이거 z 기준으로 z 이제 프라임 없는 이거랑 묶어 주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 플러스 이거 xy 얘는 G로 묶이고 플러스 그 다음에 G 프라임으로 묶이는 게 X 프라임 Y 플러스 XY 프라임 G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자, 얘는 아까 했지만은 이게 X와 Y의 XOR 연산이고 얘는요. 얘는 NOR이죠. NOR XY 이거에 전체 프라임을 하면은 이게 이제 네거티브 XOR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간략하게 써보면은 그러면 일단은 얘가 이제 XOR이라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는 얘는 X와 Y의 XOR 연산 이렇게 되고 얘는 NOR이죠. 그러면은 얘는 X, Y의 XOR 연산의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좀 잘하시는 분은 그냥 하면 되는데 잘 안 보인다 싶으면 치환을 할게요. 치환. T는 X, XOR, Y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고
여기에 대신 t를 써주면 t 프라임 여기는 t가 되겠지요. 이렇게 하면 쉽게 보이죠. 이거는 바로 t와 z의 XR 연산이라는 것을. 자, 그러면은 뭐 이거 안 풀어도 되지만 이 t와 t의 값을 넣으면은 x와 y의 XR 연산이 되고 여기서 또 z와 XR 연산을 하게 됩니다. 가로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그려야 될 것은 지금 얘가 x와 y의 XR입니다. XR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은 Z와 또 XR 연산하죠. 그러면은 이거 그 XR 게이트를 하나 또 그려주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유도해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설명을 하니까는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데 직접 해보시면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방금 봤던 진리표부터 시작해서 카르노베 그 다음에 식을 해서 식으로 이렇게 유도까지 하는 것들 이러면은 이제 조합회로는 거짓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절대 좀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외우지 마시고 지금 이런 과정들을 다 이해를 해서 스스로 항상 유도하면서 공부하십시오. 시험 칠 때 시간 안 모자랍니다. 이거 다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12번입니다. 다음에서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뭐 자주 나왔던 문제고 뭐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컴퓨터 구조를 조금 이렇게 개관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컴퓨터 구조 과목에서 컴퓨터 구조는 물론 이게 이제 전자계산기 구조죠. 전자계산기 구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 4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이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이 4가지로 나뉘는데 이게 이제 폰노이만 구조를 토대로 CPU가 있고 그 다음에 CPU와 자료를 주고받는 메모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입력장치, 인풋, 출력장치, 아웃풋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출력을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컴퓨터 구조는 이 폰노이만 구조 이거를 토대로 먼저 첫 번째 CPU가 있고요. CPU,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 영역이 입출력 장치입니다. 얘랑 얘. 이게 세 번째. 4가지라고 했죠, 제가. 마지막 4번째 거는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처리.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병렬 구조가 제일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뭐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어려운 게 한두 개씩 튀어나오는데요. 그것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한없이 어렵게 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진짜 그 병렬 구조는 진짜 뭐 최고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영역 CPU는 CPU, 메모리, 입출력 장치. 여기서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입출력 장치 관련된 건데 입출력 장치는 그 입출력 장치의 구조가 아니라 입출력 장치가 시스템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게 4가지 영역. 먼저 첫 번째로 비동기 데이터 중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존속 모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입출력 장치의 제어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이 이름만으로는 조금은 막연합니다. 전공서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비동기 데이터 중성은요. 컴퓨터 구조에서 비동기 데이터 중성이 동기 중성이 있을까요?
동기 종송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CPU와 동기를 맞출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CPU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비동기 데이터 종송이라고 나왔냐? 이거는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 온 거예요. 데이터 통신에 동기 종송과 비동기 종송이 있습니다. 동기 종송은 수신자와 발신자 이 두 개의 클럭을 맞추는 게 이제 동기지요. 근데 비동기 그래서 컴퓨터는 CPU와 그 자료를 주고받으려고 하면은 동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동기 데이터 종송밖에 없는데 이거의 데이터 종송 방식이 데이터 통신 과목에 있는 그 데이터 종송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데이터 종송이지 동기 데이터 종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구조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송 모드. 전송 모드 같은 경우에는 CPU의 간여 정도입니다. CPU의 간여 정도고 CPU 간여가 많은 것 순대로 적는다고 하면은 프로그램드 IO가 있고 그 다음에 interrupted IO가 있고 마지막으로 DMA가 있습니다. 데이터 메모리 액세스.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CPU 간여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IO 제어 방식은 뭐 제어 방식이라기보다는 얘는 이제 메모리의 관점에서 분류가 됩니다. 메모리. 그래서 이 메모리를 이게 무슨 말이냐? 입출력 전송을 하는데 입출력 장치와 전송을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메모리가 주기억 장치와 사용되냐? 주기억 장치를 같이 사용을 하냐? 같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메모리 맵 뜨고요. 메모리 맵드가 되고 아니다. 그 별도의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다. 입출력 장치와 그 데이터 종송하는데 필요한 메모리에 별도의 공간을 갖고 있다 하면은 이게 isolate 메모리, 격리형 메모리 뭐 이렇게 되죠. LATED 메모리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메모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이제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은 이제 전용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죠. IOP라는. 그래서 블로우 멀티플렉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이렇게 개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PC본 채널을 하면서 기출문제 이렇게 시험 이렇게 진행이 될 때마다 가만히 보니까는요. 지금 이런 보고 문제의 문장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 시험지에서 문장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한 이런 기출 문제하고. 왜냐하면 이제 보고 나는 사람은 보통 응시생이 한 게 아니라 조금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시험 치고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복원을 하는데 그게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이거 답이 뭐니까 이렇게 나왔겠네 하고 계속 이제 붙여놓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이걸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구나 하고 착각을 해요. 필답형 시험이 그렇게 계속 물론 반복된 게 있긴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 문장이 좀 다르다. 예전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글을 볼 때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모르는 처음 보는 문장을 봐도 여러분들이 뭔 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 번은 정리를 스스로 해보세요. 이거는 내가 자세히 안 적었는데 이 문제라서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는 이제 비동기 데이터 종송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것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비동기 데이터 종송 방식은 여기 적힌 대로 두 독립적인 장치 사이에 비동기적인 데이터 종송을 이루기 위해서 데이터가 종송될 시각을 알리기 위해 두 장치 사이에 제어 신호가 교환이 되어야 된다. 둘 다 제어 신호는 있는데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로브 펄스, 핸드 쉐이킹 두 개가 있는데 스트로브 펄스는 여기 이제 스트로브 신호가 있어요. 이건 데이터선이고 이거는 어떤 거냐? 이게 이제 발신자가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보내는데 데이터는 계속 보내는데 이 스트로브 펄스가 이렇게 발생할 때만 이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신호가 가고 있지만은 계속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스트로브 펄스가 있을 때 이때만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스트로브 펄스 방식이고 핸드 쉐이킹은 이게 이렇게 전송되는 게 두 개가 있고 이거랑 똑같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신자가 또 데이터 조성을 줍니다. 데이터 업셉트라는 신호를 줍니다. 내 그 자료를 받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이 스토리 펄스와 비슷한데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 베일드 신호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계속 받아들이다가 내 잘 받았다 하고 업셉트 신호를 보내면은 그때부터 데이터 종송을 중단합니다. 이게 핸드세이킹입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 오류제어 ARQ 신호 그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펄스와 핸드세이킹 이거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계시면은 뭐 문제가 이렇게 나와도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쉽습니다. 제가 설명은 되게 화려했는데 되게 중요한 거고 반드시 나올 거고 어떤 이유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출력 장치에서 어쨌든 방금 본 대로 두 독립적인 장치 사이의 비동기적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데이터가 조선될 시각을 알려줘야 되고 조선될 시각을 알려주기 위해 두 장치 사이의 제어 신호가 교환돼야 되는데 이러한 제어 신호 교환 방법에는 뭐의 방법과 핸드쉐이킹 방법이 있다. 두 개. 그래서 이게 이제 핸드쉐이킹이 나왔으니까는 스트로브 펄스 이렇게 설명이 거창했던 이유는 이거 이대로 절대 안 나옵니다. 이번에는 13번입니다. 다음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해서 1, 2, 3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서술을 해야 되는데 뭐 한 줄씩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주소 지정 방식은 무조건 나오니까는 굉장히 중요하니까는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차라리 이런 게 쉬워요. 쓰는 게 더 쉽고 그 문장 나와서 이게 어떤 건가 물을 때 이 부분이 조금 꼬아서 써져있면은 실제로 좀 문장이 지금 요즘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으니까는 거기서 캐치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히려 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 봅시다. 주소 지정 방식은 이렇게 보면은 먼저 명령어의 형식은요. OP 코드가 있고 OP 코드와 그 다음에 오퍼랜드로 구성됩니다. 오퍼랜드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OP 코드는 명령어 만약에 MOV라든지 뭐 이런 게 OP 코드고 오퍼랜드는 이제 값이 될 수도 있고 주소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이렇게 구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보면은 다이렉트 어드레스 직접 주소 지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주소 필드가 유효 주소입니다. 이거는 뭐 이거 한번 읽고요. 예시를 보는 게 나으니까는 직접 주소는 어쨌든 이 오퍼랜드가 유효 주소고 이제 immediate 오퍼랜드 즉시 주소 지정 방식 혹은 즉시 주소 지정 방식 같은 말이죠. 즉시 주소 지정 방식 즉시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퍼랜드 자체가 이제 값이고요. 그 다음에 indirect 어드레스는 이제 간접 주소 지정 방식. 명령의 두 번째 워드는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부분의 주소이다. 이래 있는데 뭐 보면 이해가 되지만은 C 언어의 포인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인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relative address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프로그램 카운터가 명령의 주소 부분과 더해져서 유효 주소가 결정된다. 프로그램 카운터 PC와 더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거는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 거는 잘 안 나오니까 이 4개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예시로 한번 보면은요. 지금 제 수업 들으신 분은 엄청 많이 봤지만은 많이 봐도 됩니다. 이거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 이게 빨간 사각형들이 레지스터들이고 레지스터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그 다음에 이거는 범용 레지스터 그 다음에 이거는 인덱스 레지스터 이거는 무상기가 되겠죠. AC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메모리 그 자체고 지금 여기가 이제 주소고 지금 여기에 명령어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표를 보면은 이게 이제 주소 모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펙티브 어드레스는 이제 유효 주소
유효 주소란 이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값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오브 AC. 근데 그 누상기의 컨텐츠, 한마디로 값이죠, 값. 연산에 사용되는 값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한 개씩 보면은 다이렉트 어드레스, 직접 주소 지정 방식.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지금 여기 보면 명령어가 두 주소에 걸쳐서 있지요. 이건 이제 더블워드고요. 더블워드고 지금 여기서 로드, AC로 로드를 하는 명령어가 있고 201번지에 이제 이 오퍼랜드가 이제 500입니다. 근데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이 500 자체가 유효 주소입니다. 그래서 유효 주소는 500이고요. 이 500이 가리키는 곳, 여기 있는 이 800이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immediate 오퍼랜드, 이거는 이제 즉시 아니면 즉시, 이건 이제 즉각 치환한다, 이런 의미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말 뜻은 지금 이거 자체가, 이 값 자체가 값입니다. 연산에 바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 자체가 있는 201번지, 여기가 유효 주소가 되고 이 500 자체가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indirect address, 이건 이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죠.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지금 이 주소에 있는 이 값이 유효 주소입니다. 유효 주소고, 이게 유효 주소고, 이 유효 주소가 있는 곳에 있는 값이 연산에 사용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간접 주소 지정 방식, 포인터 개념이죠. 시험에서. 그 다음에 relative address, 상대 주소 지정 방식.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아까 전에 봤지요. 프로그램 카운터 합쳐져야 된다고. 자, 프로그램 카운터 값은 지금 이 명령어가 이제 두 라인에 걸쳐서 있지요. 이걸 읽고 나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1 증가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201에서 202가 되고요. 이 202, 프로그램 카운터 값인 이 202와 이게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고, 이것과 얘가 합쳐져서 702, 702가 주소입니다. 유효 주소입니다. 유효 주소. 주소가 이렇게 산출이 되고요. 702에 있는 이 값이 연산에 사용되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어드레스는 간단합니다. 인덱스 어드레스는 인덱스 레지스터, 지금 여기 있죠. 인덱스 레지스터의 값과 이 오퍼랜드에 있는 값, 이게 합쳐져서 유효 주소를 만듭니다. 100 더하기 500은 600, 이게 유효 주소가 되고, 이 600에 있는 이게 900이 연산에 사용되는 900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조직 운영기사에서 안 다루니까는 혼자 보시면 되고요.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건 이제 소술형, 간단하게 한 줄씩만 쓰면 됩니다. 일단은 뭐 FM으로 먼저 적어보면은 즉시 주소 지정 방식.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은 이제 오퍼랜드가, 명령어가 있으면은 오퍼랜드가 피연산자 자체이다,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직접 주소 지정 방식, 이거는 이제 오퍼랜드가 그대로 유효 주소이다. 유효 주소이다. 이 정도로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간접 주소 지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오퍼랜드가 가리키는 주소에 유효 주소가 있다. 유효 주소가 있다. 이렇게 한 문장씩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FM으로 내가 적은 거고요.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런 단어가 멋있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저 피연산자가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럼 피연산자 대신에 그냥 뭐 값 아니면은 계산에 사용되는 값, 뭐 이 정도로 써주면 돼요. 의미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되게 멋있게 쓴 거고요. 보통 뭐 값, 계산에 사용되는 값, 뭐 이렇게 쓰면 되고, 오퍼랜드들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뭐 주소부 이 정도로 써줘도 돼요. 주소부 이 정도로 써줘도 되는데, 오퍼랜드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지금 키워드, 그러니까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오퍼랜드가 이제 직접 값이라든지 피연산자 이거나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 이번에서 직접 주소 지정 방식에서는 이제 유효 주소, 자, 유효 주소 그대로 유효 주소이다, 이래 써도 되고 유효 주소 자체이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유효 주소가 이제 바로 오퍼랜드가 유효 주소다 이런 뉘앙스가 중요한 거고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이게 포인터 개념으로 한번 건너뛴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는 이 가르치는 글에 이게 표현하는 게 이 정도는 조금은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수령은 조금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직운영기사에서 요즘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는 그래도 이제 내가 이렇게 혼자 어떻게 문장을 만들 줄 알아야지 새로운 문장을 보고 이게 뭐더라고 이제 알아먹을 수가 있으니까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14번입니다. 명령어의 구성이 영상자 코드 8비트와 오퍼랜드 10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실행 가능한 최대 명령의 개수는 몇 개인가? 명령어가 이제 몇 가지로 이제 구성할 수 있냐? 이 시스템에서 이런 말인데, 일단은 명령어, 방금 문제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명령어는 OP 코드와 그 뒤에 오퍼랜드로 구성이 되죠. 오퍼랜드가 로 구성이 되고, 지금 이 문제에서 OP 코드가 8비트, 그 다음에 오퍼랜드가 이제 10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이거의 의미만 좀 알면 되죠. 이거는 OP 코드, 이거는 말 그대로 명령어입니다. 명령어고, 오퍼랜드는 여기는 이제 값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소,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뒤에 오퍼랜드는. 그래서 명령의 개수하고 오퍼랜드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OP 코드 8비트로 명령어를 몇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거를 묻는 거죠.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거 2의 8승. 2의 8승은 뭐지? 2, 4, 8, 16, 32, 64, 128, 256. 256가지의 명령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어쨌든 답은 256.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 인터넷에 보면은 희한하게 8비트하고 10비트하고 조합해가지고 희한하게 256을 나타내던데 진짜 엉터리 같은 풀이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그냥 명령어 이거는 진짜 조금만 알면은 되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이번에는 15번입니다. 시스템 클럭이 144MHz인 시스템에서 평균 12개의 클럭으로 하나의 명령어가 처리된다면 이 시스템의 처리 속도는 단 밉스 단위로 표시하시오. 이거는 이제 단위 싸움이죠. 단위 싸움인데 일단 헤르츠는 1초당 클럭 수죠. 클럭수. 말 그대로 이렇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초다. 그러면 이때 진동을 몇 번을 했냐? 몇 번을 했는데 이게 144메가지요. 메가. 그러면은 잠깐 미터법이 이게 좀 어찌 보면 상식인데 그래도 정리를 하고 가면은 미터법은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사에서 사용되는 거는 기사 시험에서 주로 등장하는 거는 여기부터 메가까지 정도라고 뭐 이것만 봐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요새는 이거 다 상식이죠. 이 정도는 요새 이제 나노 단위 밑으로도 이제 많이 그걸 되니까는 나노 공학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보면은 순서만 좀 알아놓으면 돼요. 밀리,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이거는 좀 너무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기호는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10의 3승, 6승, 9승, 12승 여기서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6승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좀 한 번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저 미터법에 조금 약하신 분은.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1초당 144메가. 그러니까는 144 곱하기 메가는 여기 100만이죠. 10의 6승. 그래서 곱하기 10의 6승. 이게 1초당 이 정도의 클럭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144 곱하기 10의 6승번 진동을 해요. 진동을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시스템에서는 평균 12개의 클럭으로 하나의 명령어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명령 하나 처리하는데 클럭이 12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처리 속도는 12개가 필요하니까는 몇 개의 명령어가 처리가 되는지, 1초에 몇 개의 명령어가 처리되는지 보려고 하면은 이거를 명령어 한 개가 12클럭이잖아요. 12로 나눠줘 버리면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돼서 144를 12로 나누면 12가 되지요. 12 곱하기 10의 6승. 이거는 이제 1초당 이 수만큼의 명령어가 처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를 많이 틀렸었을 건데 이 당시에는 이거 출제된 지 좀 이제 됐으니까는 다 아실 텐데 어쨌든 이 단위 때문에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밉스 같은 경우에는 밀리언, 그 다음에 이 I는 instruction, P는 이제 그냥 per, S는 second. 스펠링 뭐 틀려도 욕하지 마세요. 일단은 밀리언, 그러니까는 100만 단위로 1초에 몇 백만 개의 명령어가 실행되느냐 그렇습니다. 100만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의 6승이죠. 10의 6승.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게 1초당 실행되는 명령어가 그랬는데 100만 단위로 바꿔주면 되죠. 10의 6승으로 나눠주면 땡땡 해서 12 밉스. 답은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16번입니다. 8비트로 구성되는 정보의 단위를 바이트라고 한다. 4비트로 구성되는 정보의 단위는 무엇인가?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정리해서 넘어가면은 자료의 구성 단위는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피지컬,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단위, 물리적으로 분류해 놓은 단위고,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은 지금 조직 응용 기사는 이제 이 부분에 초점이 되어 있죠. 조직 응용 기사. 그리고 이제 이런 논리적인 단위는 정보 처리 기사를 따셨으면은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물리적인 단위, 최소 단위, 정보의 최소 단위 비트가 있죠. 비트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바이트로 보겠습니다. 바이트는 이제 2의 3승 비트, 즉 8비트고, 바이트의 반 2분의 1바이트가 니블입니다. 니블. 2분의 1바이트니까는 4비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니블의 반, 4분의 1바이트.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2비트가 되겠죠. 이게 이제 커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워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8비트 컴퓨터, 16비트, 32비트, 32비트 컴퓨터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하는,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하고요. 메모리 구조에서 보면은 메모리가 이제 이렇게 주소별로 0, 1, 2, 3, 4 주소별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한 주소에 저장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이걸 워드라고 하죠. 바로 그 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CPU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딱히 이렇게 몇 비트다 정의를 할 수 없는 노릇이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필드, 이게 뭐 예시로 이렇게 인사기록 카드라는 게 있으면은 부서, 사원, 이름,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이 각각의 필드고, 이런 필드들이 모여서 이거 하나가 이제 레코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파일이 된다. 이런 개념, 데이터베이스적 요소들이 큽니다. 이렇게 보면은 딱 조직 응용 기사와 정보 처리 기사 방향성이 보이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더 나아가서 정보 처리 기사의 상위 자격증이 이제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정보 처리 기사의 상위 자격증은 정보 관리 기술사.
이 둘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공부 이거 따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같이 해서 같이 다 그걸 공부를 하는데 이 두 개도 이제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은 방향성이 지금 이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너무 간단하죠, 이거. 바이트, 그 4비트로 구성되는 거는 니블이 되죠, 니블. 한글로 니블, 이렇게 써도 될 거고, 영어로 이렇게 써도 될 거고요. 웬만하면 한글로 쓰세요. 괜히 뭐, 여기서 비한 개 빼먹고, 뭐, 스펠링 틀리면 틀리니까는 한글로 대충 써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17번입니다. 17번은요, 뭐, 일단 문제 먼저 읽고, 명령어 지정 방식은 컴퓨터 내부의 레지스터 구성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이런 구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단일 누상기 구조, 범용 레지스터 구조, 스택 구조,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건 이제 레지스터 구성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중에서 스택 구조의 컴퓨터에서 정보 전달을 위해 유효 주소가 저장되는 레지스터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돼서, 지금 문제, 기출 문제들을 최근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글 많고 응시자들 좌절시키는 문제가 꼭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있는데, 그 뭐 솔직히 딴 거에서 탄탄하게 하면 틀려도 되는 한데, 잘 보면은,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묻는 건 너무 쉬워요. 레지스터 이름을 쓰시오라고 하고 있고, 이건 스택 구조. 스택 구조 컴퓨터면 지금 이 위에 내용을 모르더라 하더라도 스택을 쓰겠네, 레지스터. 스택을 쓰니까는 스택에서 유주소가 저장된 레지스터 이름은 스택 포인터지요. SP 이렇게 써도 되고, 스택 포인터. 이렇게 써도 되고, 한글로 스택 포인터. 이렇게 쓸 수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그래도 읽어보고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되게 묻는 거는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돼요. 이 정도 깊게 물었으면은 묻는 거는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사까지 하실 분들은 지금 이게 단일 누상기 구조, 범용 레지스터 구조, 스택 구조를 한번 검색해서 꼼꼼하게 이 개념을 익힐 필요는 있습니다. 다시 나올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거는. 이번에는 18번입니다. 프로세서가 일정 시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 운영체제 문제인데, 일단은 간단하죠. 솔직히 뭐 공부 좀 하면 바로 답 나오는 건데, 그래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답이 이제 워킹셋이지요. 어쨌든 워킹셋이란 무엇이냐면은 기본 아이디어는 이제 최근 델타만큼의 페이지 참조를 관찰하겠다는 거고요. 한 프로세서가 최근 델타번 페이지를 참조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서로 다른 페이지의 집합을 작업 집합, 워킹셋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그 페이지 참조 테이블, 그러니까는 CPU가 계속 참조했던 그건데 이 델타번 참조했던 데이터들을 이렇게 집합으로 만들면 이게 워킹셋입니다. 이게 워킹셋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이 작업 그룹을 캐시 메모리에 등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상기억 장치에서는 주기억 장치에 등재를 시킨다든지, 왜냐하면 이제 자주 또 사용된다고 예상을 하는 거에 워킹셋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델타 번의 이제 참조 횟수를 참조해 가지고 이렇게 그 그룹을 만들어서 집합을 만들어서 워킹셋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캐시 메모리라든지 이런 데 등재를 해가지고 자주 사용되는 것을 이제 골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구역성을 토대로 하고 있고요. 구역성이란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하나의 페이지를 일정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액세스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프로그램들이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이런 구역성도 종류가 좀 있죠. 공간구역성, 시간적 구역성, 기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조금 너무 깊게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듣고 흘리십시오. 재미로 들으십시오. 공간구역성은 특정 시간에 참조된 특정한 메모리 위치를 참조하는 거, 뭐 이렇게 배열순의 순차적 코드 실행, 프로그래머가 선언한 변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메모리에 이제 몰려 있습니다. 뭐 배열은 딱 떠오르시면 되죠. 주소가 이제 주소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이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간적 구형석은 공간 구형석의 특별한 경우인데 예상 참조 위치가 일시적으로 동일하는 거, 이제 루프 도는 거, 고툼 같은 거, 아니면 서브루틴, 스택 같은 거 말하고, 그 다음 기타는 분기 구역성. 분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고툼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등거리 구역성.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자면 이제 고투문이 이렇게 만나면은 고투문 100 하면은 이제 100번지로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여기를 참조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분기구역성을 말하고, 등거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넣으면 얘를 참조하고 난 후에 요렇게 여기를 참조하고, 얘를 참조한 후에 또 요렇게 참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 거리들이 얘와 얘의 거리와 얘와 얘의 거리가 같다. 이게 이제 등거리 구역성입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그냥 뭐 알고 그냥 흘러들으십시오. 이거는 너무 깊다. 어쨌든 프로세서가 일정 시간 동안 참조하는 페이지 집합을 working set 이렇게 쓰면은 정답입니다. set이 맞나 세트가 맞나 둘 다 맞다 해주겠죠. 뭐 찝찝하면은 working set 영어로 써도 되고, 이렇게 이번에는 19번입니다. 디스크는 파일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참조하여 데이터가 있는 장소로 헤드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액세스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좀 보면은 이제 보조기억 장치 이제 기록하는 방식은 파일 조직하는 방법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조직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시퀀셜 파일, 순차 파일, 그 다음에 다이렉트 파일, 직접 파일, 그 다음에 인덱스드 시퀀셜 파일에서 3개 순차 파일, 3가지만 알면 됩니다. 더 많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 3개만 알면 되고, 순차 파일은 이제 SAM, 시퀀셜 액세스 메소드의 약자 SAM, 순차 접근 방식을 말하고요. 네, 코드를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연속된 물리 저장 공간에 기록하는 것. 그래서 이제 자기 테이프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고, 다이렉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DAM, 약자로 DAM, 다이렉트 액세스 메소드에서 직접 접근 방식. 핵심 함수를 이용하여 물리적 주소로 직접 접근하는 것. 뭐 디스켓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순차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드 시퀀셜 파일, 이건 이제 3개 순차 접근 방식, 주로 이게 나옵니다. 조직 용기에서 문제는. 그래서 이제 약자로 ISAM, I는 이제 인덱스드, S는 시퀀셜, A는 액세스, M은 메소드. 이 약자고, 이거는 이제 방금 봤던 SM과 DM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순차 색인 파일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지금 이거 자체를 물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역을 물을 수도 있고, 특히 인덱스 영역에서의 이제 이 3가지 인덱스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구조는요, 지금 이 인덱스 영역에서, 인덱스 영역에는 이제 바로 이 데이터 1, 데이터 2, 이거의 이제 포인터, 위치를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이게 색인 영역이죠. 이 색인 영역을 보고 데이터 1이 여기 있구나, 이 포인터를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 1의 위치에 접근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임 아리아, 이건 이제 실제 데이터가 있는 부분이고, 오버플로우는 이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오버플로우 됐을 때 저장할 수 있는 영역인데, 오버플로우라 해도 이제 어차피 포인터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인덱스 영역에서 이제 3개의 인덱스가 있는데, 트랙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마스터 인덱스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이거의 의미는요, 이렇게 디스크가 있으면은 이제 그 트랙과 실린더 이 위치를 이렇게, 이게 트랙이고 이렇게 나눠 놓은 게 실린더라면은 뭐 이렇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인덱스가 되겠지요. 뭐 좌표 평면에서 X축, Y축 이런 의미입니다. 이 2개가 있으면은 데이터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고, 마스터 인덱스는 존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시스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파일이 이렇게 한 개 말고 이제 분할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끝부분과 시작 부분에
그 포인터가 있어야지 찾아가니까는 뭐 그런 정보도 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은 지금 테이블을 참조하여 데이터가 있는 장소로 헤드를 이동하는 방법이다. 이게 바로 인덱스죠. 인덱스를 참조하여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뭐 indexed sequential access method 그래서 ISAM 방식 이게 이제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20번입니다. 다음 식을 카르노 맵을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이렇게 식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간소화를 할 때는 지금 이기호만 봤는데 지금 얘가 등장하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항과 최소항 그거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최소항과 최대항 이게 뭐냐? 보면은 지금 이렇게 XYZ 이제 3변수 맵을 할 때 XYZ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그 민텀 최소항은요. 지금 우리가 항상 간소화할 때 이렇게 이 곱들의 합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흔히 이제 카르노 맵 간소화할 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름을 정하면은 소문자로 M0, M1, M2, M3 뭐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최대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M0, M1, M2, M3 이렇게 되는데 지금 먼저 최소항 이거부터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소화할 때 쓰는 곱의 합 형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은 X 프라임, Y 프라임, G 이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보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 G 여기 M1이죠. 소문자 M1 이게 소문자 M1이 되고 나머지도 같은 식으로 찾으면은 이렇게 M1 플러스 M4 플러스 M7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이거를 기호로 시그마 기호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147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최대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합들의 곱이죠. 합들의 곱 같은 경우에는 지금 x 플러스 y 플러스 g 프라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M1에 속하지요. 이런 식으로 이 항들을 찾아가서 표현을 하면은 M1, M4, M7 대문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런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바로 카르노 매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곱의 합으로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변경할 수 있냐고 하면 그 쌍대의 성질을 이용해서 쌍대란 이거지요. A 곱 B 얘는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의 전체 이게 같다. 이게 이제 쌍대지요. 이런 쌍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 얘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없는 것, 왜냐면 이제 그 역을 시킨 거니까는 지금 3개의 변수니까는 0부터 7까지 이 번호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없는 것만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0, 1은 있고 2, 3, 4는 있고 4, 5, 6 이렇게 같아집니다. 반대로 지금 얘를 이걸로 표현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할 일은 별로 없는데 굳이 하자면은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없는 숫자 0, 2, 3, 5, 6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는 그렇게 하시고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방금 문제로 돌아가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은 지금 이거를 사용해서 카르노 맵을 이용하여 나타내라고 하니까는 카르노 맵을 그리려고 하면 이 상태로는 못 그리고요. 이거를 바꿔줘야 되겠죠. 바꿔줘야 되고 곱의 합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 없는 부분 지금 변수가 4개니까는 0에서 15 2, 4, 8, 16 16가지가 있으니까 0에서 15 이 번호 중에서 이게 없는 것 왜냐하면 이제 역을 시키는 거니까는 없는 것만 써주면은 0, 1 있고 2, 3 있고 4, 5 있고 6, 7 있고 8,
9, 10, 11, 12, 13, 14까지 있고 15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칼로노 맵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로는 A, B로 하고 가로는 C, D로 했을 때 0, 0, 0, 1, 1, 1, 1, 0 적어주고 0, 0, 0, 1, 1, 1, 1, 0 이렇게 해주고 0, 0, 0, 1, 2, 3, 3 없고요. 그 다음에 4, 5, 6, 7, 그 다음에 8, 9, 10, 11, 12, 13, 14, 15는 없으니까 제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카노노 맵을 이용하여 나타나라고 했으니까는 이게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이까지 정답이고 추가로 그러면은 간소화를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간소화를 해보면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이렇게 4개 묶을 수가 있고 이렇게 4개 묶을 수가 있고 이렇게 4개 묶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거 먼저 해보면은 지금 이거는 A, B가 다 있으니까는 상쇄돼서 없어지고 C하고 D, C 프라임 D, F는 C 프라임 D 프라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4개 묶인 거는 지금 플러스 A 하고 B는 상쇄되고 없고 그 다음에 CD 가로축을 봤을 때 D가 상쇄되고 C만 있죠. AC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 4개 보면은 CD는 다 상쇄될 거고 A1, B0이니까는 A, B 프라임 그리고 지금 이 세로 얘를 보면은 A, B는 다 상쇄될 거고 C, D 프라임이 되겠죠. C, D 프라임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간소화를 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간소화라는 말은 없었으니까는 뭐 그냥 해본 겁니다. 문제에서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나타내라. 카르노 맵을 그냥 그려라 했으니까는 답은 지금 이게 됩니다. 이제 2019년 3회 필답형 기출문제를 이렇게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더 과거의 것은 이제 풀이 강의를 만들지 않을 거고요. 이제 새로 나온 것만 계속 기출문제 풀이를 새로 나오는 것만 이제 만들 거고 더 옛날 문제도 이제 볼 게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그 PC본 블로그에 상세 해설 만드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보통 옛날 거 만들고 있어요. 최신 거 한 번씩 만드는 거는 이제 댓글에 누가 물어봐서 제가 만들어서 올리는 거고 주로 과거 걸 위주로 풀이가 좀 만들면 좋겠다 싶은 것도 만들고 있으니까는 그런 거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